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기술사이자 공학 박사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님 모시고 일주일 전에 있었던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 사건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거의 뭐 30명이 넘는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그날 아침에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네. 크게 인명피해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못 했거든요. 네. 그 회장님께서는 이 사고 소식 처음 들으셨을 때 이렇게까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이렇게까지 인명피해가 크게 날지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왜냐하면 리튬 배터리 자체가 네. 굉장히 위험성 있는 물체거든요. 위험성이 크다.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는 위험도를 못 느끼고 있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 뭐 크게 화재가 났고 네. 또 특히 이제 제가 크게 걱정했었던 거 뭐냐면 건물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런 건물들. 그래서 더 이게 가중되겠다 해서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그러나 인명피해는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인명피해가 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지적들이 리튬 전지 생산 공장이 이 리튬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렇게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많은 그 배터리, 뭐 휴대폰에도 이제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터리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생산도 그만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장이나 이런 사업주, 우리 전체적인 어떤 환경들이 네.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위험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또 안전 어떤 뭐 불감증이나 불감증도 있죠. 네. 네. 그래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그 배터리 어떤 이런 성능을 좀 알았을 때 네. 우리가 조금 더 위험도가 좀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좀 우리가 배터리 리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좀 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라고 그렇습니다. 하면. 지금 지금 우리가 어떤 배터리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거든요. 근데 가장 지금까지 좋은 원소, 이 금속이 리튬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네. 양극과 음극 한쪽 극에 네네. 양극에 지금 리튬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Li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리튬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온하고 전자가 분리됩니다. 제일 위에 지금 전등이 있죠. 네, 보여요. 지금 리튬이 있으면 이온은 지금 분리막을 통해서 전해액을 통해서 분리막을 통해서 음극으로 갑니다. 네. 그다음에 전자는 위로 올라가서 이 마이너스가 있죠. 네. 여기에서 전기를 통하면 전등을 통하면 전등이 통할 때 네. 이제 저항이 많아서 필라멘트가 있죠. 네네. 그러면 열이 발생해서 우리가 불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쓰게 되잖아요. 네. 만약에 그럼 이게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면 네네. 다시 전기를 N쪽에다 넣으면 또 이온이 전해액을 통하고 또 전자는 또 다시 와서 양극의 에너지가 뭉쳐지고 양극의 에너지가 많이 뭉쳐진 다음에 다 소모가 되면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네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거든요. 네네. 우리가 1차 전지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고요. 2차 전지를 충전해서 쓰는 겁니다.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고 네. 2차 전지는 충전해서 쓰는 그렇죠. 거고. 우리 네. 휴대폰에 쓸 때 보면 2차 전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조그마한 그 건전지 있지 않습니까? 네. 리모컨 그렇죠. 사용하는 그건 이런 쓰고 건 버리니까. 1차 전지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이제 가장 좋은 리튬인데 네. 리튬이 왜 사용하냐면 네. 이온화가 잘 돼요. 이온하고 전자가 분리가 잘 되고요. 돼요. 그리고 가볍고 네. 또 오래 가고 또 고전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발견된, 지금까지 확인된 원소, 금속 중에서는 리튬이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화재. 화재에 굉장히 약해요. 네.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도 나타냈지만은 리튬이 또 물과 만나잖아요. 네. 수분과 만나면 수소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수소가 발생되면은 그 옆에 뭐 불이 있었거나 아니면 불이 없더라도 온도가 높으면 이제 폭발이 되죠. 폭발이 되면 그 자체에 또 옆에 보면은 전에 액이 있었잖아요. 네네. 전해질. 네. 또 이게 이제 파손이 연달아서. 되거든요. 파손되면 또 가스가 나와요. 수소가스 뭐 여러 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분리막이 또 분할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파손이 되니까 우리가 열폭주 현상이라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되는 것이죠. 그 1차 전지가 2차 전지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충전해서 사용하는 이 리튬 뭐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 같은 건 2차 전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 전지가 더 위험하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전지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부분에서 좀 더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네. 더 심플하게 되는데 1차 전지가 2차 전지보다 이론적으로는 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들이 좀 약해요. 미비할 정도로. 네네. 2차 전지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맥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위험하냐면 1차 전지를 우리가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리모컨에 건전지를 하면 그 조그마한 리모컨에 에너지가 충분히 다 들어있어요. 100%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휴대폰을 구매하면 휴대폰 안에 있는 배터리는 20, 30% 충전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충전을 하잖아요. 네. 100%까지. 네네. 그래서 배터리가 어떤 창고에 누적이 돼 있다,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1차 전지는 20%, 30% 충전이 안 돼 있는데 반면에 2차 전지는 똑같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100%가 돼 있으니까 3배, 4배 이상의 어떤 폭발력이 에너지가 충족돼 있으니 동시에 2차 터진다. 전지예요. 네. 그럼 2차 전지가 훨씬 더 위험하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1차 전지와 리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 전지요. 네. 그러니까 1차 전지에도 리튬을 사용하고 2차 사용하고. 전지에도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열폭주 현상이라는 걸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게 아마 연쇄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폭발이 커지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 2022년 때 어떤 판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때도 이게 리튬 전지 열폭주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이후에 좀 대비책이 강화됐었어야지 되지 네.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그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거든요. 네. 불이 뭘로 났었냐면 지금 이 ESS 배터리거든요.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해가지고 배터리거든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네. 배터리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정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뉴스나 사회적 여론이 뭘로 돼 있었냐면 데이터 센터,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었는데 이 데이터 창고 저장이 하나가 더 있어야지 왜 단일화로 돼 있었느냐, 이중화로 돼 있지 맞아요. 않았었느냐, 맞아요. 이거에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중화가 문제가 아니라 왜 리튬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느냐, 왜 대책이 없었느냐, 이걸 조명했어야 되는데 조명을 못했다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만 관심 갖느라 그렇죠. 막상 이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놓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되냐면 우리가 일반 큰 공장 같은 데서 이런 게 있거든요. 왜 지금 ESS 배터리를 공장에 사용하냐면요. 지금 만약에 데이터 센터 같은 데도 그러거든요.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안 되잖아요. 우리 카카오가 스톱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는데 그걸 대비해서 쓴 것이거든요. 또 이제 큰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면은 정전이 되면 사용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름 같은 데는 전력 사용량이 피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가장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지금 화재가 나면 지금 대책이 없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런 대책이 지금도 미흡하게를 넘어서 지금 미흡한 상태로 그렇게 볼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 왜 화재가 나면 대책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렇거든요. 지금 이런 배터리 산업이 배터리 기술이 우리한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휴대폰 배터리가 왔더라도 휴대폰이 배터리는 작기 때문에 네. 화재가 나도 큰 대형 화재는 나지 않아요. 우리가 수많은 배터리 화재, 또 킥보드 화재, 자전거 화재 났잖아요. 큰 화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배터리가 커지죠. 네. 이제 전기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에는 정말 수천 개의 배터리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번에는 그 현장에 3만 5천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농축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대형 어떤 전기 자동차나 이럴 때는 이렇게 똑같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산업은 과정되고 있는데 향상되고 있는데 안전은 좀 미비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어떤 홍역을 치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필요한 과정이긴 한데 인명 피해가 너무 커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인명 피해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네. 이게 보면 그때 이제 소화기를 어쨌든 쓴다라고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특별히 금속 화재용 소화기, 또 리튬 전지 화재에 특화된 전용 소화기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개발이나 도입이 좀 더딘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기술로는 지금 개발화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면 지금 제도화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속별로 리튬이든 뭐든 위험한 금속에 대해서는 지금 소화기가 개발은 돼 있는데 그러한 위험한 공장에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는 리튬에 사용될 수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들이 없어요. 없어요. 아, 네. 기본 규정이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리튬 배터리 소화기를 개발을 했지만 네. 이런 개발한 제품들이 어느 정도 인증이 돼 있는지 그렇죠. 검증이 돼 있는지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은 돼 있지만 개발된 제품들이 또 안전성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도화가 미흡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게 되게 기본적인 것조차도 아직 마련이 안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가속화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가속화돼야 되죠.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그리고 이 업체를 좀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사고가 났던 화성공장의 경우는 보세요. 2019년에 리튬을 허가량보다 23배 초과 보관하다 적발돼 벌금 처분 받았고 네. 또 그 다음해인 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적발이 됐고 올해도 2차례나 인명피해 위험 경고에 대형 소화기 설치 권고를 받았다. 네. 그러면은 이거 뭔가 권고를 받았다라는 건 그나마 기준이 좀 있었으니까 그 기준에 의거해서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공고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있지만 공고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공장을 뭐 스톱하게 하든지 정지하게 하든지 이런 대책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지적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안전 관리자나 어떤 사업주의 안전 의식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안전 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 불감증도 있지만 저는 안전 무지와 불감증을 달리 보거든요. 안전 불감증은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이제 사고가 나는데 내가 하면 사고 안 나겠다는 게 안전 불감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뭐 지적을 받았었죠. 근데 우리 공장에서는 불이 안 나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지 있죠. 않겠습니까? 네, 설마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안전 무지인데 안전 무지는요.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모릅니다. 아예 몰라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조그마한 4살 먹은 애가 차도를 건너가요. 위험을 전혀 못 느끼죠. 얘는 안전 부주의가 아니라 안전 무지죠. 그러니까 이 사업장도 그렇거든요. 이게 불이 나서 이만한 인명피해를 낼지 모르니까 지금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투자도 할지도 몰랐었고 이런 것도 미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번 화재에 있어서 조금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이제 CCTV들이 그 사고 발생, 화재 발생 당시에 공개가 막 됐잖아요. 네. 거기 보면 진짜 40초 정도 이거 안 돼가지고 막 시커먼 연기로 네. 이제 가득 차는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연기가 가득 차면은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안에 있던 근로자들이 대피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연기지만 유독성 가스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장 단순 이제 연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열폭주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면은 리튬에서 불이 났고 그 다음에 전해질에서 또 가스가 발생하고 네. 또 분리막이 또 파손되고 또 양극과 또 쇼트 충격이 일어나고 한 배터리 셀 안에서도 4변의 어떤 그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5,000개가 있으니까 이제 그 연쇄적으로 이제 그게 열폭주. 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 자체적으로 그 상황이 났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굉장히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 전해질이 이제 2차적으로 폭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하신 내용대 이제 답변을 보면 전해질이 지금 굉장히 많은 화학 원소들이 있어요. 네. 이 원소들이 파괴가 되고 연소가 되면은 수많은 가스들이 유독성 가스가 나오거든요. 연기가 아닌. 근데 거기에서 연소가 되면서 유독성 가스 플러스 옆에 이제 가연성 물질들이 있었겠죠. 또 거기에 또 공장의 외벽에 그 샌드위치 패널 이런 것들이 그것까지. 이제 연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한 유독가스 거의 뭐 한 번 들이마셨다 하면 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어떤 뭐 질식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것이죠. 질식사로 네. 추정된다는 얘기들이 네. 계속 나오는 거군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연기가 발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상적으로는 소화기가 있으면 그 소화기로 지금 그러니까는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어떤 경우냐면 이미 불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화기나 이런 걸로 진압한다는 건 조금 저는 늦다고 봐요. 이미요. 이미 불이 나버리면. 불이 나버리면. 그럼 왜냐면 어떻게? 연쇄적으로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피죠. 그냥 도망가는 거. 그렇죠.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예 초기 상태에서.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소화기로 불을 껐잖아요. 네, 화면에서 끄려고 했죠. 보면. 네, 껐죠. 근데 그 소화기 자체도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정말 그 소화기 물은 액체는 아니에요. 이제 분말인데 네. 분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네, 네. 리튬 배터리에 적합한 배터리인지 또 이것도 이제 불분명하고요. 적합한 소화기인지. 네. 네. 왜냐하면 소화기를 갖다 들이댔는데 더 연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맞지 않았느냐. 아, 대응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렇다고 또 대응 자체가 맞다 하더라도 그것도 환경에 의해서 고온에 의해서 이제 폭주 현상에 의해서 또 그렇게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불이 났다. 배터리 저장하는 곳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로 진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죠. 아, 그럼 차라리 그냥 그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도망가는 게 더 그렇죠. 맞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 근데 사실 도망간다 해도 그렇게 연기가 빨리 퍼져버리면은 그것도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닐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목숨을 네. 잃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또 뭐 교육을 잘 받았을까, 또 언어 소통은 쉬웠을까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지금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노동자들은 아마 더 늘어날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그 산업체 통계를 보면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또 숫자를 보면요. 2020년도에는 7,778건, 2023년도에는 9,097건, 올해는 5월을 기준으로 3,910건 계속 늘어나거든요. 사고가요? 네, 산재가 다쳐서 산재 보험을 들었다. 아, 다쳤던 네, 건수다는 네. 얘기입니다. 산재, 알겠습니다. 네, 산업체해.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계속 늘어나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교육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네. 아마 교육은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을 했냐 안 했냐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했는데 얼마나 이 교육이 이해가 전달이 돼서. 됐느냐. 그렇죠.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번 사고를 보더라도 어떤 산업재해, 재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어떤 취약계층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취약계층부터. 네. 그래서 어떤 약한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것도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떤 급선무 취약 지점이다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좀 촘촘히 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이제 이번 화재 소식 듣고 큰일 났다라고 떠올렸었다고 했을 때 이유가 그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게 도대체 왜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위험한데도 계속 쓰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샌드위치 판넬하면 우리 샌드위치 있죠. 네. 샌드위치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 네, 겁니다. 네. 양쪽에 알루미늄 패널이 들어있고 여기 안에 이제 그 전에 스티로폴이 들어있어요. 네. 굉장히 싸죠. 여기에 이제 뭐가 되냐면 비용이 싸면서 그 따뜻해지고 효율적이에요? 따뜻해지고 네. 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단점이 스티로폴이 타면은 뭐 밖으로 연기만 엄청 이것도 유독가스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이제 불연 소재, 난연 소재, 네. 불에 타기 어려운 어려운? 소재, 불에 탈 수 없는 소재. 근데 이런 기준들을 보면 여기도 지금 스티로폴이 아닌 글라스 울이거든요. 네. 글라스 울이 차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아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온도 지나가면 아무 문제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샌드위치 패널로 했는 것도 위험한 지역에서는 뭐 불연 소재 샌드위치 패널은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런 벽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벽 같은 거는 불에 타지 않아요. 네. 안 타잖아요. 이런 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전체 공정을 다 할 수 없지만은 위험한 곳의 공장이나 현장에 대해서는 벽에 대해서는 샌드위치 패널이 아닌 네. 비용이 좀 들더라도 네. 어떤 벽이나 어떤 그 시멘트 이런 구조로 지어질 때부터. 그렇죠. 그럼 이미 지어진 곳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제 법에 이제 사각지대고 그러나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정부에서는 그런 곳이 법의 혜택이 안 되더라도 다시 그 벽을 허물고 다시 리모델링 하더라도 그걸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안전하게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부나 어떤 사업주 중에서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사고 비용을- 나버리면은 사고 나올 때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수십 배, 수백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지는 아예 소모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다. 그럼 투자할수록 그런 이익이다. 거는 권고가 아니라 진짜 좀 강제화가 될 필요도 있겠네요. 강제화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거기에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뭐 사업주 책임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책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전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게 참사 있기 나흘 전에 이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과열 사고가 한 번 있어서 화재가 이미 났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때도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때는 그 소화기 진화가 됐었나 봐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전조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이제 더 대형 사고로 이어져 버렸단 말이죠. 네. 그럼 어디서부터 뭐가 그래서 잘못됐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 이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지. 이것은 한번 끄면은 이 정도 됐지만은 대형 사고는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 무지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1대 29대 300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요? 네. 하인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인리히 법칙. 네. 네.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사고 나기 위해서는 29번의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친다거나 이제 죽든 않겠죠. 네. 뭐 고장이 뭐 큰 고장이 난다거나 또 300번의 미세한 고장들이 나요. 그래서 300번의 미세한 고장, 29번의 더 큰 증상들, 마지막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난다는 이런 원리들이 있었는데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에 네. 뭐 화재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29번 중에 해당. 한 번에 해당될 걸로 그럼 생각해요. 그 전에 이미 300번의 그래 미세한 사고가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무지니까 모르니까 대처할 수도 없었고 네. 또 제도도 따라가지 않았었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었죠. 뭐 고의로 그랬을 리는 만무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세요, 회장님. 어떻게 솔직히 어떻게 이번 생각하세요? 일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돼야 되고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전부 다 리튬 배터리 하나 이상을 다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게 개정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돼야 되고 저는 여기서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위험한 공장들은 작업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작업자를 자동화시키면 됩니다. 아, 작업자를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자동화시키면 기계나 되죠. 이렇게 로봇으로.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비용은 또 안전을 또 보장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동화되면 안전 보장되죠.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자동화 추진해야 되고요. 네. 그런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말씀 지금 잠깐 해주셨는데 해주신 김에 그러면 진짜 그 정부에게 조금 더 긴급하게 이런 거는 진짜 이번 기회로 한번 제대로 좀 봐서 나아져야 된다. 네.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리튬 배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리튬 배터리를 그 뭐 안전에 대해서 뭐 이해 화학 물질에 포함되냐 안 되냐, 리튬은 이해 물질로 포함됐는데 리튬 배터리는 안 되냐 이런 세부적으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개정보다도 큰 틀에서 좀 제안하고 싶어요. 네, 배터리 안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배터리 안전 특별법. 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배터리가 됐든지 간에 네. 또 우리가 배터리를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 자전거, 뭐 킥보드, 뭐 휴대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안전에 대해서 다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어떤 배터리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더 한 단계 높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배터리 해봅니다. 안전 특별법. 네. 네. 회장님을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좀 보내드리고 싶은 게 네. 아까 지금 우리 국민이 온 국민이 다 지금 거의 하나씩 리튬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이런 핸드폰이나 네. 또는 노트북 PC 같은데 네. 그게 그래서 뭐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뭐 따로 검사하고 이렇게 네, 네. 따로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거죠. 네. 짐 속에 싣지 말아라 뭐 하는 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 그 휴대폰 뭐 하여튼 휴대폰 자체로는 그런 폭발 위험성 때문에 상당히 관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럼 만약에 진짜 그런 화재가 생활 속에서 휴대폰이나 뭐 PC가 과열돼서 가끔 막 엄청 뜨거워질 네. 때 있거든요. 네. 나버렸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조심하고 좀 온도가 높았을 때는 우리가 사우나에 들어갈 때도 휴대폰을 가지 않고 뜨거운 곳에서 사용하지 않고 차에도 이제 놓지 않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이 타고 있을 때 끄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물이 들어갔다 조금 들어갔을 때 물이 되면 수소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네. 아예 물 속에 아예 수지에 그냥 덤펑하게 넣어버리든지 그렇지 않고 이제 물 속에 잠궈버려야 돼요. 네, 안전히 아예. 덤펑. 아. 이번에 오늘 지금 대치역에서 사고 났을 때도 어떤 수조 안에 지금 배터리를
네, 넣어버렸잖아요. 아예 넣었다고, 그런 그렇게 식으로. 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주변에 인하될 수 않는 물건들을 취하고 대피하는 게 치워야 돼요. 가장 편하죠. 아, 역시 빨리 피해야 네, 되는군요. 이 배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터지고 말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화재나 폭발이 있을 것이 더 위험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런 게 있으니 하고 우선 대피를 해야 돼. 이걸 소화를 해야 되겠다. 불을 꺼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늦다라고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회장님께서는 그 서울시 안전 명예시장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어떤 장마철을 앞두고 관련해서 모시고 말씀을 드릴 일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7, 18일 이틀간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비의 양을 보면 거의 평년 장마철 한 달 동안에 내린 양만큼이나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장마 대책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기술사이자 공학 박사님이신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께서는 서울시 안전 명예시장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네. 한번 평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서울시는 어떻게 폭우에 좀 그동안 안전하게 잘 대비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사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사망자가 있긴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번 호우에 의해서 사망자냐라고 발표하는 것은 극히 몇 명 안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호우가 극한 호우가 나서 이제 사망했느냐 아니면 호우가 나지 않았어도 사망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사망자가 없었어요. 또 전국적으로 몇 명 되지 않고. 근데 보면은 지금 누적 강수량 표가 나오고 네. 있지만 서울도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틀 동안 내린 비가 251mm. 네.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정도 되면 이제 양으로 따졌을 때 이틀 동안 이러지만은 지금 저 데이터가 또 며칠 전 데이터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뭐 차량이나 뭐 운행하는데도 물론 문제가 되고요. 거주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지하차도 같은데 또 지하, 뭐 반지하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에는 사망자가 없다는 얘기는 네. 그동안에 서울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추가돼서 국민들이 이제 어떤 안 좋은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런 학습에 의한 효과라고도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교적 그런 효과들이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네. 사상자가 많이 네. 나지 않게끔 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미진했다라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비에 의해서는 서울에서도 사망자가 없지만 네. 이보다 그러면 조금 더 비가 왔을 때도 사망자가 없겠느냐, 어떤 큰 문제가 없겠느냐 보면 이것도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번에 2022년도에 지금 그 우면산 사고 난 2011년도에 우면산 사고가 났었거든요. 네, 오래전, 네, 벌써. 네. 그 이후에 지금 대심도 터널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네네. 대심도 터널은 지하 수십 미터 이내에 지금 물탱크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비가 왔을 때 물을 저장해 놨다가 평온할 때 다시 이제 펌핑해서 밖으로 보내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일명 대심도 빗물 터널이라 하거든요. 그때 이제 7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기 양천구에 있는 거. 그래서 양천구에 있는 거 하나 만들었었는데 2022년도에 비가 많이 왔었죠. 네. 그때 하나도 피해가 없었어요. 이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7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또 시장이 바뀌면서 또 후순위로 밀려났거든요. 예산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이제 6개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됐었냐면 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22년도에 계획을 6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인건비가 많이 올라버려요. 그렇죠. 특히 그래서 뭐. 보통 하나 만드는데 3, 4천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조 2천억 했었는데 정부에 또 예산 심의하면서 또 안 되고 해서 1조 4천억이 들어서 지금 겨우 올해 12월 달에 이제 착공이 된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12월. 2028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2028년도에 큰 비가 와버리면 그렇죠. 그 빗물 터널 효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서울시에서도 어떤 빗물 터널 어떤 저수지를 비워놓고 합니다. 이번에도 네. 비워놨어요. 비가 오면은 거길로 빗물 터널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아.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또 국민들, 시민들도 어떤 빗물 저장하는 이런 운동도 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는데 지금 28년도까지 어떤 서울시의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한다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빗물 터널이 지금 3개, 6개가 앞으로 건설되거든요. 네. 수천억 들어서 만들어지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게 또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외국 같은 선례 보면 빗물 터널을 어떤 다른 용도로 병행해서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무슨 그 밑에서 무슨 갤러리를 한다든지 어떤 아니면 또 차가 지나다닐 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미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진국의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이거를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박사님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대심도 빗물 터널은 꼭 설계가 필수인데 네. 그거를 비가 안 올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외국을 벤치마크를 통해서 네.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네. 제안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보면은 서울시가 최초로 또 침수 예경보제를 도입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보니까 15분당 강우량 20mm 또는 시간당 강우량 50mm이거나 침수 깊이가 15cm일 때 이제 서울시가 침수 예보를 발령하고 이거에 의거해서 구청이 판단을 해가지고 침수 네네.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는데 네. 이거는 뭐 이번 폭우 때는 좀 작동을 했나요? 네, 이번에도 침수 예보제가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가 지금 발령이 됐었어요. 굉장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침수 예보가 있고 뭐 극한호우가 있고 또 기상청에서 지금 발령하고 있는 지금 호우 뭐 특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다르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보면 호우특보 같은 경우는 호우주의보하고 호우경보를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3시간 기준이에요. 그러면 2시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호우경보밖에 안 되거든요.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데 2022년도에는 60mm가 아닌 지금 141.5mm가 150년 만에 처음 내렸거든요. 호우주의보는 60mm면 발령이 되는데 네. 그래서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작년부터 사용합니다. 이 제도가 됐거든요. 극한호우는 1시간 동안 비가 얼마 나왔냐는 얘기죠. 그래서 1시간 동안에. 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어느 곳에는 침수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국지성 호우가 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옆에 지역별로. 구에가 좀 지대가 높으면 어제 왔던 비, 1시간 전에 왔던 비로 인해서 여기가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든 게 또 침수 예보 경보제입니다. 임각사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침수 예보 경보제는 시간당 15분간 비가 얼마 왔냐도 있지만은 네. 또 하나 뭐냐면 땅이 15cm 정도 물이 차면 침수 예보제가 발령이 돼요. 아, 그게 아까 침수 깊이가 15cm 이상이 네. 되면은 그렇죠. 그렇게 발령이 되면 자치구에 그 해당 자치구에 발령이 되면 그 자치구에서는 이제 확인을 들어갑니다. 정말 침수 15cm가 되면서 네. 주민들에게 위험도가 있겠느냐. 네네. 위험도가 되면 다시 침수 경보가 발령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호우에서는 침수 예보는 발령이 됐지만 침수 경보제는 발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동행 파트너 제도라는 게 네. 이게 있어서 이것도 역시 서울시가 지금 보면은 이제 잡고선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은 제약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네. 이게 침수 시에 결국은 취약자들이 그렇죠. 대피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공무원이 뭐 출동 시간이 늦어서 골든 타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이 동행 파트너 제도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또 성과가 어떤지도 좀 지금 이 동행 파트너 제도가 언제 발생됐냐면 작년, 재작년 22년도에 지금 일가족 3명이 반지하에서 침수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좀 장애인이었었어요. 그 3명이 다. 근데 아마 정상이었으면은 누가 도움이 있었으면은 아마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동행 파트너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지금 1196가구에 2956명을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1196가구 중에 가장 위험 취약기구죠. 네. 거기에 약 3,000명 정도를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앵카키사 말씀하신 대로 한 5명 정도, 뭐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죠. 또 뭐 통반장들, 또 보면은 주변에 5분 이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침수 예보제가 발령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5분 이내에 동행 파트너들이 물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대피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대피 안 해도 되겠느냐 판단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좀 좋은 효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과가 뭐 가시적이진 않지만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되면은 네네. 극한 순간에 네. 정말 결정적인 그렇죠.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에도 지금 발령이 되면서 이 동행 파트너들이 다 모였었죠. 예보가 발령이 됐으니까. 네, 네, 그거는 굉장한 성과네요. 네. 그 말씀하신 게 지금 침수 예경보에 의거해서 이것도 지금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침수 예보가 발령이 되면은 동행 파트너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면 지금 침수 예보는 주체가 발령 주체가 시인 거고 서울시고. 그리고 침수 경보는 발령 주체가 구청이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경보는 없었죠.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보만 있었죠. 아,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네. 침수 예보제가 발령이 됐다라고는 나옵니다. 아. 그러면 자치구에서 최종 확인한 다음에 네. 경보를 발령하죠. 그러면 경보가 발령됐다. 네. 내가 경보를 문자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급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자로 받으면. 그럼 왜냐하면 이번에는 위급 상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경보까지는 발령이 안 됐죠. 됐다는 예보까지는 발령이 되고요. 아, 그만큼 위급은 없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행 파트너 제도가 비교적 잘 작동을 했다. 그렇죠.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폭우가 오면은 뭐 침수, 홍수 이런 것뿐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산사태, 뭐 붕괴 사고 이런 것도 걱정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또 왜 요즘 좀 잦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간당 100mm가 이제 평상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새롭게 이제 뉴모라 돼 있다라고도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해년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뭐 몇십 년마다 돼 있는데 지금은 해년마다 이렇게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가장 그러면은 지금 집중 호우가 나는 원인이 뭐냐면 저는 두 가지를 뽑고 싶거든요. 지구 온난화와 또 하나는 난개발입니다. 난개발이요. 네.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뭐 때문에 그러냐는 얘기죠. 하면 또 온실가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질소환합을 전부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가스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온실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난개발로 보거든요. 난개발로 보면은 지금 매년 귀농, 귀촌, 기여하는 분들이 매년 40만 명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전부 귀농에 가면은 뭐 재건축에서 리모델링 해도 사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 이제 새로운 집을 그렇죠. 짓고 또 네. 새로운 어떤 그 농업하는 농장 이런 것들도 만들기 때문에 모든 산이 지금 깎여지고 있다라고도 보고요. 네. 지금 추가적으로 보면 2003년도에 펜션 사업체 수가 2배가 늘었어요. 5년 전에 비하면. 펜션 정말 많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지금 지구의 어떤 그 녹지가 지금 계속 절개로 인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비는 많이 오죠. 온실가스에 비는 많이 오고 또 산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산사태나 이런 침수, 범람 이런 것들은 계속 더 늘 것이라고 그럴 수밖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없네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도로 공사 뭐 이런 네. 것도 있고요. 또 태양광 발전 단지 이것 네. 때문에도 지금 뭐 붕괴나 산사태 위험도 더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네. 공사 현장 등으로 인한 우려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는 앵커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앵커님이 살고 있는 좋은 뷰에 살고 있는데 뒤에 산이 있어요. 근데 공사를 해요. 도로 공사. 또 발전 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발전 단지 공사 중에는 왠지 이제 무섭겠죠. 비가 오면. 그렇죠. 있는 흙이나 돌이 내려오지 않을까. 네. 근데 공사가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튼튼하게 도로도 만들었습니다. 또 그 발전 단지가 태양광 발전 단지가 무너지지 않게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위험이 없냐?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땅은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빗물 흡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투수율, 투수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시멘트 같은 경우는 불투수층입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투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도로가 있었다면 그 도로 양만큼 빗물이 흡수되지 않아요. 그런데 흘러내리겠죠. 또 태양광 있죠. 태양광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좀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비가 와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빗물에 의해서 태양광 단지가 무너지진 않는데 그 단지만큼의 빗물이 흡수되지 않아요. 특히 태양광은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패널이 있으면 우산 역할을 해서 빗물을 다 받아서 밑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모이잖아요. 언젠가는 어디에선가는 흡수되지 않는 물이 그렇죠. 넘치기 때문에 네. 범람이 네. 되고 침수가 되고 이렇게 붕괴가 되는. 그래서 갈수록 이런 공사들 때문에 난개발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예방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 행동 요령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2022년도 우면산 사고 날 때 16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했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지금
산림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산림보호법을 개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산림취약구를 지구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2만 9천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엊그저께 동아일보에서 나온 뉴스 기사거든요. 산사태가 난 지역은 2만 9천 곳이 아닌 93%가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93%가 해당이 다 안 돼버리는 거예요. 네. 산사태가 나서. 그래서 정부에서 또 다시 이렇게 하거든요. 2만 9천 곳을 지정을 했는데 11만 곳을 늘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은 조금 잘못됐다, 개선됐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림 지역이 지금 46만 곳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11만 곳으로 4분의 1이 지금 위험 지역이에요. 위험 지역. 그러면 또 위험 지역 아닌 거에 사고 나면 그러면 전 지역을 절반 그렇죠. 정도를 또 할 거냐는 얘기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저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나요? 2만 9천 곳인데 2만 9천 곳보다 더 줄여들어야 돼요. 진짜 위험한 지역 중심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고위험도별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면산 같은 경우도 지금 관악산에 비하면 토질이 달라요. 그래서 응집력이 낮거든요. 네. 그래서 우면산 같은 거 보면 80% 위에 보면은 약수터가 있거든요. 네네. 있다는 얘기는 산이 물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다 약수터가 보면은 있다. 산이 무너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면산을 지정을 하면 그 산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면산이 어느 곳이냐는 얘기죠. 지정하는 어떤 것도 부위. 위치, 고위험 지점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인력으로는 좀 어렵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과학 기술을 접해야 되겠죠. 제가 항상 좀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의 생활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접근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안전 관리는 아직도 아날로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위험 지역도 보면은 뭐 토질이 어떻게 돼 있냐 뭐 돼 있고 여기서 공사가 있으면은 또 위험 지역에 반영되는 요소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학 기술을 활용한 어떤 디지털 시스템으로 요즘 뭐 AI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위험 지역을 더 축소해서 고위험지별로 하는 게 우리 국민 시민들한테 더 이용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위험 예측도 좀 더 디지털화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 도로에서도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 네네. 특히나 뭐 빗길에 미끄럼 사고 이런 건 당연하겠지만 뭐 싱크홀, 코트홀 이런 현상들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위험한 거죠, 상당히. 그렇죠. 비가 왔을 때 제일 이제 위험하는 게 포트홀. 포트홀 아시죠? 도로에서 파인 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크게 홀이 파진 게 이제 싱크홀입니다. 네. 이제 차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포트홀은 차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타이어에 의해서 이제 펑크가 파인. 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맨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맨홀도. 위험한 사고거든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게 지금 포트홀 정도인가요? 네, 지금 저게 옆에 보면 포트홀 있죠. 아. 저게 포트홀입니다. 네. 여기도 포트홀 포트홀. 있죠. 네. 그래서 저런 이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뭐 공사도 잘못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런 포토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냐면요. 네. 2,000대 버스에 카메라를 부착했어요. 네. 2,000대 버스하고 승용차에. 그래서 카메라에서 인식을 합니다. 사람 인식하는 것은 또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비가 많이. 디지털화돼 있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위험 지역도 지금 28만 개 지금 뭐 영유 맨홀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맨홀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택시나 카메라, 버스 카메라에 의해서 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는 포트홀, 네. 또 맨홀, 맨홀, 또 싱크홀. 싱크홀. 네, 이 세 가지는 운전하면서 또는 사실 보행 중에도 또 주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싱크홀은 포트홀보다 더 깊으니까 더 위험하죠. 그건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궁금한 게 뭐 전기차가 그냥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차량에 비해서 무겁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 네, 더 취약하다는 얘기도. 아, 네, 정말 좋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기차 굉장히 무거워요. 보통 얼마 정도 무겁냐? 배터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약 20% 이상이 무겁습니다. 다른 차체에 비해서. 일반 차에 비해서, 일반 차에 휘발유 차에 그렇죠. 비해서요. 배터리 양이 무겁기 때문에 대형 차는 2톤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무거워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전기차로 인해서 편리하게 생활을 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한테 위험을 주고 있거든요. 네. 차가 무겁기 때문에 포털이 많이 발생.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타이어도 많이 발생되고요. 포토도 많이 발생되고 또 차가 밀렸을 때 충격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사고 위험도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 전기차 운전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런 포트홀 또 이런 차량 운전할 때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기차 운전자가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라는 네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태풍 개미의 북상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어서 이 장마는 뭐 물러가는 것 같지만 또 태풍의 북상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 대비를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20일 날 정도 되면은 지금 20일경에 지금 태풍 3호 개미가 발생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비가 오고 지금 바람이 분다는 얘기거든요. 호우나 다름없습니다. 큰 호우가 오고요. 뭐 국지성 호우가 오고 또 뭐 바람도 많이 불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안전 장치가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 주변에 얼마나 산이 있는지 네. 아니면 내 주변에 공사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내가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야 되면 내가 있는 주변에 싱크홀이나 포트홀 물이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내 안전을 스스로 챙겨야 된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님 모시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장마 대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술자이자 공학 박사인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규입니다. 어젯밤에도 정말 덥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뭐 뒤척이다가 잠도 잘 못 잤는데 네. 회장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요즘은 이제 에어컨 없이는 참 뭐 생활하기나 잠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 체조 온도가 30도가 넘었어요. 초열대야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초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는데 지금 올해 초열대야 현상이 3일간 발생했어요. 3일간요. 네. 보통은 이렇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열대야도 보면 올해가 7.1일이에요. 근데 28일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31일이니까 네. 아마 8일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아. 우리가 보통 30년 기준 이제 평년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예. 이제 평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열대야 일수가 2.1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올해는 지금 8일이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더 더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0년 동안 열대야 기간이 제일 많은 해가 2024년 올해다. 그 이야기인데. 올해가 된다. 근데 8월도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날지 8월은 더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기록을 세울까라는 이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폭염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네. 그리고 기상청의 폭염 특보라든지 경보 네. 뭐 이런 거 있으면 주의보 내려지면은 저희가 즉각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네,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폭염이 발생하면 네, 내려지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재난 아무리 큰 재난이 있더라도 그 재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폭염도 마찬가지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폭염이 발생하면 네. 이제 경보제를 내거든요. 폭염, 뭐 경보. 그래서 뭐 폭염주의보, 특보, 네. 폭염주의보, 경보 합해서 이제 폭염특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픽에 나오는 네. 저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발생이 되기 전에 네. 위험 수준 대응 발표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표에 보면은 33도가 나오죠. 네. 이때 되면은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경보 보면은 35도잖아요. 네. 이럴 때는 지금 폭염 경보, 경고가 발생하죠. 그래서 4단계의 주의보, 예보 발령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33도잖아요. 네. 근데 저 33도가 체감 온도예요. 체감 온도요. 예. 네. 근데 체감 온도는 어떻게 달려지냐면 네. 지금 공기 중에 습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려지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표가 나옵니다. 네. 저 표면은 상단에 기온이 나오죠. 예. 기온이 30도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습도가 습도가. 좌측에 95%면 예. 33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체감 온도 33도니까 그러니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단순하게 기온만 보는 게 아니고 습도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체감 온도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굉장히 온도가 낮아져 버리죠. 체감 온도가. 그래서 체감 온도 33도와 35도 이때 폭염주의보하고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발령하고 또 폭염주의보 할 때 어떤 네. 대책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발령 예비 대책도 중요하는데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제 효과는 이제 천지 차이다라고 그게 더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여름에는 대비를 하고요. 우리가 네. 보통 뭐 얘기를 하죠. 뭐 편하게 좀 하고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물도 자주 마시고요. 특히 앞에서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약자, 나이분들은 어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네. 노약자분들은 행동을 낮은 단계로 하고 또 가족 중에 노약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서로 소통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어떤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보면은 온열 질환 이제 사망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이렇게 사망하냐 했더니 이 더운데 네. 밭에 나가서 그렇죠. 또 논에 나가서 네. 일하시다가 네, 네.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집 안에서도 또 숨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재난의 피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취약계층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폭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 현장 아니면 밭에서 일하신 분. 네. 또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노약자들 있죠. 뭐 어떤 몸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나 지자체 어떤 폭염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획일적인 대책이 아니고 좀 그 맞는 맞춤형 대책이요. 맞춤. 근로자에 맞는 대책.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장소에 따라서 그렇죠. 네. 상황별 맞춤형 대책. 음. 근로자가 많으면 근로자. 또 네. 근로자들 중에서도 모든 근로자가 다 있는 게 아니고 나이 든 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이 든 근로자들은 또 많습니다. 또 나이 든 근로자 중에서도 아니더라도 또 심장병이 있는 경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 또 장애인들은 또 장애인 대책. 네.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는 32도 이상이면 뇌졸중 환자가 68%가 증가하고요. 또 심근경색은 20%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2도가 온도가 되면 지금 네. 이제 증가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이런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약한 사람들은 별도 관리해야 되고 혹시 이런 사람들이 근로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 뭐 법적에서는 한두 시간 쉬어주게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휴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식 시간을 더 긴데 한다든지 이런 또 맞춤형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온열 질환 네. 종류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 우리가 열사병, 일사병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열사병은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일사병은 뭐 햇빛에 의해서. 근데 의학적으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거든요. 열사병은 최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사망이 될지 안 될지 이런 한계성이 있는 상황을 열사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열사병 이전에는 일사병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이 70%거든요. 근데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요. 그렇죠. 예, 2%가 많으면 또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료 이런 게 있죠. 2% 음료 있죠. 네. 이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딱 과학적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2% 불어할 때 물을 마시지 않고 이걸 마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70% 이제 안팎으로 수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 땀이 내거든요. 이 땀이 나온다는 얘기는 온도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냉각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냉각수 있죠. 땀이 냉각수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계속 36.5도 더위에서 올라가잖아요. 계속 이제 땀을 내죠. 그래서 땀을 내는데 어느 순간 땀이 고갈될 수가 있어, 수분이. 그렇다 보면 이제 그렇게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열 탈진, 뭐 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일사병으로
포함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버리면 네. 땀을 낼 수가 없어요. 수분이 어느 정도 상당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진대사가 마비돼 버립니다. 이때는 이제 물을 아무리 제공을 해도 몸에서 받아지지 않아요. 일사병에는 어떤 흡수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열사병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모든 신진대사가 수독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어떤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열사병일 때는 지금 온도가 올라가 버릴 때는 우리 몸이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변질되는데 가장 빠른 데가 보니까 의학적으로 뇌하고 심장입니다. 그게 단백질이 많거든요. 근데 단백질이 열에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아가 때 보면은 많이 열이 많이 나면은 어떤 그 뇌의 어떤 문제나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잖아요. 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코로나 때 열이 많으니까 회복되더라도 뇌에 이상이 있다라고 뭐 이런 거기도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열사병이 되면은 아예 물도 안 되고 의식 소통도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떤 차갑게 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119 응급실로 가야 되겠네요. 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응급실에 가면은 거의 뭐 얼음으로 이렇게 쏘아놔버리는 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처치하는 이런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사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그렇죠. 네. 열사병 밑에가 일사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께서는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네. 서울시 안전 명예시장 네. 이렇게 이제 돼 있던데 네. 서울시 폭염 대책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재난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이 노력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서울시 자체가 또 수도의 어떤 서울시 자체가 또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앞에 이제 홍수 때도 사망자가 나지 않았어요. 한 명도. 근데 이번에 이제 폭염 같은 데 보면은 서울시에서 어떤 게 하고 있냐면 평상시하고 이제 폭염 특보가 발령될 때 다르게 합니다. 평양시 때는 이제 모바일 상황실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폭염 특보 시에는 종합 상황실 운영을 해요. 네. 이제 특보가 발령이 되면 체감 온도 33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럼 8개 반이 운영이 됩니다. 그럼 8개 반이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취약계층 보호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뭐 노숙인들, 아, 뭐 쪽방 주민들, 뭐 취약 어르신, 장애인, 야계 작업 근로자들의 이제 집중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서울 시민들, 서울시 어떤 대책도 중요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끼리 노약자나 이런 네. 취약계층이 있으면은 서로 소통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갖고요. 네. 요즘 이제 덥다 보니까 네. 에어컨, 선풍기 이제 많이 사용하지 네. 않습니까? 특히 네. 이제 에어컨.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에어컨 화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저도 오기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봤거든요. 어제도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인명피해는 없기 때문에 뉴스화 되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네. 그럼 어제뿐만이 아니고 그제 29일도 또 미아동 병원에서 또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에어컨 화재를 보면요. 5년간 보면 2019년에서 2023년 동안 네. 지금 237건이 발생했어요. 지금 이제 그래픽에 보이는 네. 저 내용이네요. 그렇죠. 평균 47건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은 42건이 발생했죠. 예. 근데 가장 이제 원인이 뭐냐면 정기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이 다른 이런 것보다 이제 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월별로 보면 6월하고 8월이지 않습니까? 네. 이때 절반 이상 60% 육박하는 지금 사건 139건이 발생되고 있죠. 아무래도 뭐 여름철에 에어컨을 그렇죠.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8월로 지금 넘어가는데 네. 이때가 가장 에어컨 화재가 많은데 이때 이제 각별히 뭐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시간이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에어컨은 우리 전기 제품 중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난 제품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에어컨의 원리를 보면 그거거든요. 에어컨의 원리가 지금 압축된 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 압축된 가스를 계속 압축을 시키면은 액체로 변하거든요. 아, 지금 저거네요. 그렇죠. 실외기하고 실내기. 그렇죠. 예. 이 압축을 하는데 이 압축 과정이 압축기 실외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압축을 됐으면 물로 돼 있죠. 네. 우리가 가스라이터 보면은 안에 가스라이터인데 안에 액체가 들어있죠. 그렇죠. 이거 흔들면은 뭐. 예. 이게 계속 압축을 시켰어요. 200분의 1로 압축시켰습니다. 가스가 200배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편리하죠. 네. 그래서 압축된 액체가 있거든요.
근데 액체가 이제 기체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기체로 바뀌어지면 주위의 열을 다 흡수해 가버려요. 그러니까 주위가 시원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액체를 기체로 바뀌냐면 압축된 액체 있죠. 여기에 어떤 틈만 있으면은 갑자기 호스에 있다가 큰 호스로 가잖아요. 네. 그때 기체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외부에 압축기 있죠. 실외기. 여기서 압축된 가스가 우리가 에어컨에 보면 호스 있죠. 네. 호스를 타고 액체가 와요. 네. 그럼 액체 본체에서 조그마한 호스가 큰 호스로 바꿔지면서 기체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때 주위의 열을 다 흡수해가니까 주위가 시원하니까 그때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불어줘서 이제 방안을 실내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에어컨에서 화재가 많이 나냐면 지금 에어컨 가스를 압축을 할 때 있죠. 네. 반대로 기체를 액체로 만들 때는 자기에 있는 열을 밖으로 다 빼내버려요. 그러니까 주위가 굉장히 더워져요. 네. 그래서 압축기가 실내에 있지 못해요. 더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그렇죠. 상점가에서 뜨거운 그렇죠. 공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군요. 그렇죠. 그걸 만약에 방 안에 있으면 방 안이 뜨거워져 버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놓는 거죠. 그렇죠. 밖에 놓는데 여기에 이제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60도나요. 예. 네. 지금 외부 온도가 30도죠. 네. 그런데 그 열로 인해서 60도까지 넘어가 버리거든요. 지금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금속들 있죠. 이 금속들이 부식이 빨라져요. 우리가 산화된다고 하거든요. 온도가 높고 수분이 많으면 산화가 빨리 돼요. 녹이 빨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또 전선의 피복이 빨리 벗겨지겠죠. 녹슬어 버리니까 빨리 부식돼 가지고 이래 되면 이제 부식이 돼서 누전, 합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외기가 가장 큰 문제죠. 먼지가 쌓인다든지. 그렇죠. 본체보다는 실외기에서 화재가 더 네. 많이 나요. 이게 하나만도 아니고요. 어떤 데 보면은 이제 실외기들이 네. 다닥다닥 붙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위험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죠. 네. 저기 보면 공간이 없거든요. 이런 네. 밀집된 오피스 같은 경우. 각 하나가 지금 60도가 되거든요. 그래도 저렇게 붙어 있는 곳에는 7, 80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저게 7, 80도가 되는데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금속들이 산화가 빨리 되고 금속이 아니더라도 피복들이 벗겨져서 부식이 돼서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곳에 있으면 굉장히 화재에 위험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저기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치대가 고열로 인해서 부식이 빨리 되니까 바람이나 불면 땅으로 또 추락할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방 대책은 뭡니까? 이제 예방 대책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용 에어컨 하면은 에어컨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주택의 오피스텔에 보면은 베란다 밖에 거치대에 의해서 지금 그 압축기가 있습니다. 실외기가.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용도실에 실외기를 놔뒀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으면 밖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또 문제가 있고 네. 비 맞으면 또 네. 누전돼서 이렇기 네. 때문에 이제 실내로 놨어요. 근데 요즘 또 이제 나온 거는 뭡니까? 압축기하고 본체가 혼혈체가 되고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각각 세 종류별로 이제 달리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밖에 있는 경우, 이제 베란다 밖에 있는 경우는 이제 비바람을 많이 맞지 않습니까? 네. 웬만하면 비바람이 안 맞게끔 이에 차양을 좀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비둘기나 이런 새들이 앉아서 일단 배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녹이 쓸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있는 이제 실내에 있는 이런 그 실외기 같은 경우는 실외기 때문에 실내가 굉장히 온도가 높아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창문을 꼭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루버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에어컨 클 때는 그 창살, 그 루버를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 그 실외기별로 어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서울시 안전 네. 명예시장이라고 네네.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휴가철을 맞아갖고 네.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안전. 네. 우리가 짧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휴가 때는 지금 우리가 모든 거 휴가 때가 아니라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날씨가 덥고 특히 야외를 많이 나가지 네. 않습니까? 야외 가면은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행길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또 내가 자주 갔더라도 예. 오랜만에 갔기 때문에 지형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간과하고 있었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100번을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다. 100번을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 게 안전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